네, 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서 마지막 습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습관이죠. 이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으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는 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진짜 최고로 창의적인 사람이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창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만 생각해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반대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적인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의적인 사람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서 자신이 창의적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남다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밖에 없다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교만과 아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창의적인 사고 영역에 있어서 발전이 있을 수 없고요. 보다 더 나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또 있습니다.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시간축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조상들, 과거의 우리의 조상들은 나보다 똑똑하지 않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보다 덜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조금은 이제 진화론적인 어떤 세계관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인류가 과거 인류보다 훨씬 더 진화를 했기 때문에 IQ도 높고 창의력도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거를 본인한테도 적용을 시키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조상들 심지어 수천 년 전에 인류 조상들이 만들었던 많은 건축물이나 어떤 기구들, 예술품들을 보게 되면 지금도 재현할 수 없을 만큼의 창의적이고 아주 높은 기술을 사용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조상은 똑똑하지 않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와 환경과 기술만 달랐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똑같이 고민했고 또 그들 나름대로 창의적인 해법을 이미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도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조상들과 선배들에 대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참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시대적으로 다양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없는 거,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창의적인 사람이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다양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거 이야기할 때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 창의적 사고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뇌과학에서 언급되는 다양성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뇌 우성 모델이죠. 이 대뇌 우성 모델은 윌리엄 레드 허만 박사가 자기의 저서인 창의적인 뇌에서 이미 이 대뇌 우성 모델을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2주차 수업이죠. 2주차 수업에서 이 부분을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대뇌 우성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뇌를 해부를 하는 거죠. 자, 수직으로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 뇌에 이제 수직 단층이 보이죠. 바깥쪽에가 아주 얇은 거의 한 2mm 정도의 두께로 되어 있는 대뇌 심피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쪽에가 대뇌 구피질이 있습니다. 대뇌 심피질은 위치에 따라서 앞쪽에 있으면 전두엽, 이 양쪽에 있으면 축두엽, 그리고 위에 있으면 두정엽, 후두엽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뇌 심피질은 주로 인간의 가장 그 두뇌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이성적인 능력, 이성적인 활동을 주로 관장하는 게 대뇌 심피질입니다. 그래서 이성이란 키워드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 게 심피질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안쪽에 있는 대뇌 구피질은 보통 이제 시상 하부, 그다음에 대뇌 변형계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대뇌 변형계는 다시 편도체와 해마, 중격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뇌 구피질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대뇌 변형계인데 이 대뇌 변형계는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반응을 합니다. 어떤 감정도 기억하고 감정과 관련된 어떤 반응들을 하죠. 그래서 대뇌 심피질이 이성, 대뇌 구피질은 감정이라는 키워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뇌를 이제 수평 단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좌뇌와 우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좌뇌와 우뇌는
저희가 이미 앞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좌뇌는 되게 부분에 이렇게 집중하죠. 그리고 분석하고 비판적인 그런 일을 전담을 하고 있고요. 언어와 계산을 주관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처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뇌, 오른쪽에 있는 우뇌는 전체의 큰 그림을 보죠. 그래서 전체를 집중하고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이미지나 공간을 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들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레더 허먼 박사가 이 수직적 단면의 심피질과 구피질, 그 다음에 수평적 단면의 좌뇌와 우뇌를 가지고 이 교차 지점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그림 보는 것처럼 A, B, C, D 순서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알파벳이 매겨졌죠. A, B, C, D 이렇게 해서 4개의 영역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A 영역 같은 경우는 좌뇌하고 심피질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A, B, C, D의 기능들을 다 하고 있는데 특징에 따라서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A가 발달한 사람, B가 발달한 사람, C가 발달한 사람, D가 발달한 사람이 이제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있고 물론 그들 사이의 컨비네이션, 조합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A사 분면의 기능, A사 분면이 발달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A사 분면의 기능을 보면 이 A사 분면이 발달하게 되면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걔를 계속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에 기반해서 문제를 되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좋아합니다. 정량적이고 정확하고 되게 자료 분석을 하고 통계를 좋아해서 통계나 계산에서 뛰어난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게 A사 분면의 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 이런 어떤 물리, 수학, 이런 이론 과목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 A사 분면이 크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사 분면은 좌뇌와 그리고 대뇌 구피질이 겹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B사 분면의 특징은 순차적 사고, sequential thinking이라고 하는데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만 다루고요.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작업을 차례차례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주로 안정을 추구하죠. 그다음에 시간 개념이 철저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는 부분을 맡고 있는 게 바로 B사분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B사분면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되게 자기 수양, 법, 질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시하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사분면은 자, 우뇌하고 대뇌 구피질이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중심적인, 대인관계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 영어로는 interpersonal think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항상 사람과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관계 중심적이고 가치주도형입니다. 가치주도형이라는 이야기는 오랜 시간을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사실 어떤 일을 해내는 게 없어도 그 시간 행복하고 그 시간 즐거웠으면 되지 않느냐. 이게 주로 가치주도형이죠. 그래서 업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비효과적이지만 이 C사분면이 발달한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어울려 있는 거가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일하기보다는 그룹으로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말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D사분면의 그 뇌의 구조의 그 우월한 부분을 보게 되면 D사분면은 우뇌하고 대뇌 심피질이 겹쳐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상상적인 사고력, 상상력 중심의 사고를 주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imaginative thinking이라고 되어 있고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문제를 실험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할 때 주로 D사분면이 활성화되면 그렇게 합니다. 시각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되게 큰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큰 틀을 파악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변화나 혁신을 좋아합니다. 반대의 보수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주로 미래지향적이고 되게 이제 공간 중심이고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이런 D사분면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주로 이렇게 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인터넷 사이트를 한번 가시면
hermansolutionscom이라고 해서 그 윌리엄 레더 허만이 열어놓은 이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가시면 방금 설명을 드렸던 대뇌 우성 모형에 관한 자가진단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자가진단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되는데 상당한 금액을 치러야 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정확하고 정량적이진 않지만 제가 앞부분에서 A, B, C, D 4분면의 특성을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는 A, B, C, D가 퍼센트로 따지면 주로 A가 뭐 한 몇 퍼센트, B가 몇 퍼센트 되겠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뭐 A 4분면은 4점, B 4분면은 2점, C 4분면 2점, D 4분면도 2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볼 때는 나는 뭐 D 4분면은 빵점이야. 난 이런 거 전혀 이런 기질이 전혀 없어. 나는 A4 분면이 진짜 많아. 뭐 10점 만점에 거의 8점이야. 뭐 이럴 수 있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A, B, C, D를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를 한번 이렇게 점수를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보셨던 그 그림에 이제 A, B, C, D를 연결하는 거죠. A와 B, B와 C, C와 D, D와 A를 연결하죠. 그럼 되게 사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어느 점이 0이면 삼각형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겠는데 하여튼 사각형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그 모형이 바로 여러분들의 머리, 이 대뇌의 우성 모형입니다. 여러분 대뇌에는 A가 우성일까, B가 우성일까, C가 우성일까, D가 우성일까라는 거죠.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A, B, C, D 이 네 개가 우성인 경우가 존재하겠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뇌라는 게 아무리 다른 쪽이 약해도 기능이 전혀 없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이라고 해도 나머지 부분이 조금씩은 존재하죠. 자, A, B, C, D의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A4 분면이 절대 우성인 경우. 자, 직업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A4 분면은 주로 데이터를 가지고 다루기 좋아하고 굉장히 분석적이라고 그랬죠. 정량적이고, 또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A4 분면이 우성인 사람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은 외과 의사. 내과 의사는 외과 의사, 외과 의사는 주로 수술하는 사람들이죠. 수술하는 사람은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데이터 중심이어야 되죠. 외과 의사가 대충 꼬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과 의사, 그다음에 법률가, 법도 아주 꼼꼼하게 적용을 시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이 감옥 가는 일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죠. 법률가, 은행가, 컴퓨터 과학자 이런 사람들은 A4 분면의 특징이 아주 강할수록 이 직업에는 제일 잘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4 분면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일을 진전시켜 나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는 대개는 상당히 보수적이고요. 잘 바뀌려고 하지 않고요. 하던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에 맞는 이제 직업이 주로 공무원,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같은 거를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계획을 위반하는 사람, 회계 담당자는 하루 종일 또 한 달 내내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되는 일이지만 본인이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일수록 이런 직업이 더 잘 어울리는 거죠. 자, C4 분면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을 다루는 직업, 교사, 상담사, 사회사학가, 이제 사람은 아니지만 보통 동물조련가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C4 분면이 크게 발달되어 있을 때 적합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D4 분면은 이제 주로 탐험적이고 개척적이고 반복되는 일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일을 하는 걸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 탐험가,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D4 분면이 발달되어 있을 때 적합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극단적인 A, B, C, D의 케이스가 있지만 얘들이 조합이 돼서 특정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B하고 C가 많고 A하고 D가 적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들이 조합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떤 경우는 0인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자, 삼각형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 0인 거의 반대쪽. 그러니까 A 같으면 C죠. 그 다음에 B 같으면 D. 반대쪽이 더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사분면이 이렇게 비등하게 서로 반대에 있는 건데 이렇게 긴 경우가 있어요. 마치 나침판의 바늘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양쪽은 좁고 반대쪽은 또 길고 사실은 A하고 C하고 서로 극이고요. 상극이고요.
그다음에 B하고 D는 상극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특성이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대뇌우성 모형을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서로 상극인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해석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면 어느 형태든지 A, B, C, D 어느 형태든지 본인이 생각할 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점을 극복하려면 자기하고 상극인 정반대에 있는 쪽 기질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쪽의 대뇌우성 모델의 특징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인 노력과 본인의 태생적인 특징들이 같이 공존하는 형태가 바로 이 나침반 바늘 모양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저는 이런 친구를 만나게 되면 위로를 해줍니다. 참 살기 힘들지라고 위로를 해주고요. 많이 노력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격려도 많이 해줍니다. 자, 다른 형태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거의 10년가량 이걸 해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쪽이 많이 나올까 이제 이거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B와 C 쪽이 큰 쪽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B와 C 쪽이 제일 큰 경우가 뭐냐면 되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떤 일을 반복하는 직업들이죠. 되게 이제 민원성 직업이죠. 사람을 대하는 민원성 직업. 예를 들면 교사.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중에서 주로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반복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직업군 전체를 놓고 볼 때 사실은 가장 많아야 되는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쪽이 많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살면서 이쪽 사람이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자연적인 통계하고 일치하는 게 참 저는 다행이고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A, B, C, D가 골고루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제 10개를 가지고 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정수니까 이게 정사각형이 나오지 않지만 뭐 한 20개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라 그러면 5 이렇게 하면 이제 정사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4개의 사분면이 골고루 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식축구의 보통 쿼터백 스타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쿼터백은 이제 미식축구에서 보면 공격하는 팀의 리더죠. 이 공격 라인의 정중앙의 센터 뒤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공격 전술을 이렇게 지시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어떤 플레이할 때 주로 결정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요. 대부분 포지션들이 경기하는 도중에 많이 선수가 교체되는데 쿼터백은 그 사람이 부상당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다 끝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쿼터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자, 어떤 공격에 대해서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공격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지금의 상황을 잘 분석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팀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A, B, C, D 다 있는 거죠. 그래서 4가지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경우인데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해 본 결과 이 4가지를 잘 갖춘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4가지를 다 갖춘 사람을 보통 총뇌적 기능을 가졌다. 모든 뇌의 4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대뇌우성 모델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거와 연관돼서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드림팀입니다. 드림팀. 어떤 미션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팀을 드림팀이라고 그러죠. 이 드림팀을 어떻게 구성하냐면 자, 팀원이 예를 들어서 5명 있다. 그럼 5명이 자기 나름대로의 대뇌우성 모델이 있겠죠. 모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A, B, C, D가 다르겠죠. 이거를 다 합해보니까 아까 쿼터백 스타일의 정사각형 모양의 형태가 나오더라. 그러면 대개는 이게 드림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팀은 D형의 기능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기획력, 그다음에 뭐 모험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분석할 수 있는 A, 그다음에 그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B, 사람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C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드림팀은 결국은 대뇌우성 모형으로 따지면 조금 편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베스트 팀으로서 완벽하게 이제 기능을 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팀 제도는 요즘 조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대뇌우성 모델로 따지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쿼터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례적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통 우리가 조직을 따질 때 기존의 조직들은 되게 트리 구조죠. 트리 구조에서 주로 위에 있는 보직자들은 많이 근무한 사람들, 뭐 직급으로 따지면 과장, 부장, 상무,
되게 연공서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팀 조직은 이 트리 구조가 아니고 수평의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네트워크 구조다 보니까 팀장이라는 거가 꼭 연공서열이 아니라 오히려 팀의 미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이해한 부분들을 팀원들과 더불어서 역할 분담을 잘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단지성도 마찬가지죠. 집단지성도 크게 보면은 대규모의 팀 제도입니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문제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고요. 자기의 어떤 독특한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문제를 풀거나 그 문제를 이행하거나 또 다르게 생각하는 그 영역들이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 팀제도와 비슷한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한 사람이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사람이 역시 이 취하는 습관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나와 저 사람은 다르고 저 사람의 독특한 부분을 내가 도움을 받게 되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지는 습관이죠. 그래서 이제 대내우성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도